뭐 아주 충실한 발표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원래 그 책에 에, 없는 내용도 참고 자료로 이렇게 충실하게 넣어가지고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의 독소조항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발표해 주신 안미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뭐 덧붙이고 싶거나 혹은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거나 어떤 의견이든 혹은 질문을 하시고 싶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빨리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럼 한마디 말씀드린 동안에 말씀하실 분은 생각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제 수정헌법 13조, 금방 그 독소조항, 그, 어,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네오파시즘,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민주화된 국가에서 작동하는, 현대 국가에서 작동하는 파시즘, 의 문제를 지적한 그 책이 있거든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친절한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미국 저자가 버트럼 그로스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기보다도 그의 머릿속에 감옥을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머릿속에 감옥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버트럼 그로스는 미국에서 지금 이 친절한 파시즘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 금방 말씀하신 미국 수정헌법 13조의 그 독소조항 그러니까 노- 범죄자는 예외로 범죄자는 예외로 한다 해놓고 범죄자의 숫자를 엄청 늘리고 또 또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도록 특정 어떤 인종이라든가 계급의 처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사실은 민주주의 안에서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철폐가 됐지만 사실상 노예제가 살아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에서도 옛날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르트르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노예제를 그 뭐야 국가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얼른 그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 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면 유지영 선생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혹시 네, 발표 들으시면서, 예, 뭐, 소감이라든가, 소감도 좋고, 예, 다른 말씀도 좋고, 예. 아이고, 말씀. 안필희 선생님이 너무 이거 발표를 잘해주셔서요. 근데 저도 우리 그 대통령제가 미국의 제도를 그저 갖다 가져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크고 막강했는가를 제가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아까 안미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 3건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권을 쥐고 다 흔들고 있잖아요. 대통령 자신이.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그런 판결까지 그것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우리 강제징용법 같은 거 음. 그런 이제 이런 범죄 아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재를 아니면 고소한다거나.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사법적으로 예, 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는 좀 그런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권 분립이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원리로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문재인 때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력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 상권 분립이 소중하지만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심은 야심으로 대립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심과 야심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야합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 권력하고 어 검찰 권력은 행정부의 일부인데, 검찰 권력이 사법 권력하고 야합해 버린다든가, 혹은 사법 권력이 입법 권력하고 야합해 버린다든가, 입법 권력이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검찰 권력이나 사법 권력의 눈치만 계속 보게 돼 버린다든가,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 그렇잖아요. 저는 윤석열 지금 퇴진 이후에도 문제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윤석열이 자신의 지금 사람들로 채워놔 버렸을 때,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설령 탄핵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에 저질러졌던 범죄라든가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파헤치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심판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아니,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네.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준 게 입법부잖아요, 사실은. 음, 음,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꼴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력이. 네. 너무,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을 저희들이 뽑아야 될 이유도 애매해지는 상황이고, 입법부가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되고, 또 권력의 그 손출 과정,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독자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그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검사나 판사들의 어떤 파당적 이익이라든가 그들의 그쪽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힘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권이나 사법권이 입법부를 장악하게 돼버리는 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카르텔인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한 카르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분립이 됐지만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분립이 안 된 분립이 거죠. 됐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권 분립이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네. 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안 하시니까 자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준섭 선생님, 혹시
지금 스피커는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아,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예, 잠깐 뭐 소개하실 수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 예, 지금 정은주 선생님 한 말씀 하시든지. 오늘 요새 뭐, 예? 공부하신다고 네, 바쁘신다고 들었는데, 네, 학기가 오늘, 시작해가지고 예, 조금 오늘 그렇긴 들어오셨네. 한데, 예,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미국 쪽은 뭐 다른 유럽도 잘 모르지만, 이제 미국 쪽은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생경했고, 토마스 페인이라는 이름을 언뜻 어디서 들은 거는 같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됐고, 또 안미리 선생님께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부한 바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저도 읽으면서, 150년 전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 대서양 너머에, 아, 이미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그 전에 유럽에서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로 현실로 구현되긴 어렵다. 여기에서도 그 토마스 페인이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나라에서 1987년도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 근데 헌법재판소를 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 3명을 여야가 합쳐서 3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그 입법부 여당에 그 국회의원이 많게 되면은 사실은 그 대법원장하고 어차피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추천된 그 헌법재판소 에 있는 그 재판관들을 다 이제 대통령이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야 합쳐서 3명인데 이게 2대1이 되면 결국은 8대1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그 헌법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헌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음, 그 9명이 헌법재판관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정말 말로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지만, 아니, 이제 법률을 만들었지만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근데 이제 그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음,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도 안미르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유지영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지금 상황에서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야당이 너무 입법부에 우리 권한이, 저는 아직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저희는, 요소야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야당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음, 실질적인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요소야대라고 정말로 진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고, 또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수많은 정말 뭐 독재자까지도 있어 왔지만 대통령으로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담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법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 다음 총선으로 인해서 되게 그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정말 다음 총선에서는, 야당으로서 정말 우리 입법부의 권한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결 구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 총선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 저는 다음 총선은 촛불체제를 만들기 위한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촛불체제 안에, 오늘 발표 안에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감사원을 국회 안에 두어야 된다고, 조국 교수가 저자가 이미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몽테스키에도 그런 주장을 했고, 루소도 선출된 의원들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 선출제.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검사장 선출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 선출제. 예. 그리고 이제 배심원단을 두는 문제, 그리고 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데, 국회 소속으로 두는 문제라든가, 혹은 나아가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다 더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문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말씀하시려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자기 소개하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저는 서울에 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어, 뭐, 예. 시민자유대학 그 단톡방에 어떻게 예. 후원을 하게 돼가지고, 아, 예, 예. 거기서 알게 돼서 이제 네, 들어오게 반갑습니다. 됐고요. 예. 예, 예. 네,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들어오셨겠죠? 아니, 지난번에 한번 들어온 적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문 들으신 뭐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 금방 우리 나눴던, 그 얘기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저는, 저는 법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을 잠깐 책도 읽고 그렇지만, 법이 이제는 요새 같은 세상에 너무너무 이제 지긋지긋해가지고, 정말 너무 이제 일종의 법 과잉이랄까? 하여튼 너무 막 다 떠들어대는 것도 법대로 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법이나 제도는 괜찮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일례로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이 뭐 어떤 법에 뭐 등이라는 등 뭐 하면서 그게 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시를 가지고서는 막 싸우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법의 취지나 또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 어떻게 하면 어떤 제도를 악용이라기보다 피할까 이런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육에서도 어떤 제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이사라도 가서 그거를 좀 피해 볼까? 그래서는 어떻게 법이나 제도가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양이 높아지지 않고는 이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자꾸 악용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뭐 무력감이랄까? 이게 가려면 정말 한참 멀은 것이 아닌가? 아무리 제도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어떤 그런 걸 존중해주는 걸로 바뀌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페인에 져서는 이제 아주 가볍게 얼른 읽어보긴 했는데, 저 꼼꼼하게 읽어보거나 이제 이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페인이 군주를 말하면서 군주는 도적이다. 거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주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이 입에 달고 있었잖아요. 법치주의, 법치주의. 근데 지금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여기서 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근대 국가의 기본 원리를 이제 법으로 정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금방 조영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 기술자들이 지금 법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가차없이 유린하고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법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지금 그런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검찰 독재의 지금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어,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금방 조용문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227페이지에, 네, 네, 가불 선진국이라는 조국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쓰셨던 그 책에 대한 인용이 있어요. 한 부분에.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정치 체제가 위헌적인 발전은 이뤘지만 그 안에 이제 내포적인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음, 그래서 자유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그 기본권으로 이제 사회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미비하다. 음, 그래서 그때 우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됐던 가불했던 빚을 음, 이제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해외여행 자유 이렇게 풀리면서 일반 사람들도 해외에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이제 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생조차도 국가에서 치르는 유학 시험을 치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음, 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시험을 치르고 국가에서 사상 검증 같은 거 좀 약간 비슷한 이런 것도 다 하고 갔었다 하더라고요. 돈도 있어야 하지만 사상 검증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서 해외여행 간 이제 사람은요, 전부 다 중앙정보부에서 교육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여행으로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러 유학생이 자기가 의지와 공부할 경제적인 것만 된다면은 또 쉽게 공부하러 갈 수도 있었잖아요. 이제 미국이든 아니면 여타 다른 그 유럽 나라들로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서 지식인층으로 이제 그래도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들 대학이든 아니면 어딘가에서 지식인층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한국 사회는 이랬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선진 문화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뭐 잘 살게 된 경제만 본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 사회 구조 시스템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하고 와가지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멀리 떨어져 살지만, 이 나라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제가 만약에 그런 층이었다면 와서 되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 선진 문물을 보고, 우리도 내적으로 많이 이제 성숙해야 된다. 근데 전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되게 좀 울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다 취하고 결국은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여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공공의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말했는지 제가 다른 거에서 봤는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공공의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정말 소홀히 했거나, 그랬든지 안 했든지, 자신만의 이익만 취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울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부를 더 기하급수적으로 축적해 갈 수 있었겠죠. 지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산을 늘려가서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더 아래 단계로, 아까 어떤 그 안미리 선생님께서 표 나눠주셨지만, OECD 복지로 나눠주셨지만, 이제 지난번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해지니까 상위 10%가 하위 90%의 5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이제 그 격차는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안 되잖아요. 10%가 하위 90%의 자산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분노가 좀, 생겨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경옥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금방 화면에 사라지셨네. 신경옥 선생님. 자, 누구 다른 분 말씀을 한 분만 더 듣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꼭 말씀하실 분 없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 죽었어요. 네, 제가 네, 네. 우리 짧게, 하성, 네, 짧게 지금 현재 왜 상권 분업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되고 있는가를 네. 현상적인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한국 사회의 현상적인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바를 좀 잠깐 말씀을 네, 네. 드려보면 지금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인데 사법 권력은 지금 거의 행정 권력의 거의 종속이 되다시피 해버렸잖아요. 법원이라는 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입법 권력인데 지금 다수당의 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해갖고 온갖 어거지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이게 지금 이 성문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문제가 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입법부의 행정부의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야당이 지금 분열이 돼 있거든요. 심하게 분열이 돼 있는데 이 분열이 된 이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문재인 정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준 것도 문재인 정부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영장 청구 당해서 감옥에 가기를 가장 바라는 세력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는 수박들이라고 하지만 수박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게 친문재인 인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과거 했던 정부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아직 깡그리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당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면은 10월 달에 당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전직 총리인 김부겸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예를 들면 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분노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행정관하고 뭐 비서관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총선 나오려고 하는 거 보면은 난 진짜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근데 이놈들이 단 한마디도 예를 들면 자기들의 동료였던 조국 일가의 멸문지화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막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나 반성하는 인사들을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응?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전 국민이 우리 사회의 그 개혁을 위해서 여망으로 이재명 대표를 말이 압도적으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살아보면은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아니 야당 쪽 국회의원이 법안 상정을 안 해줘서 개혁 입법들이 다 좌절돼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법을 만들어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줘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국회 입법이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게 뭐 그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국회의장은 상정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국회가 노골적으로 능멸을 당하고 있어도 국회의장이 단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그 입법부를 대변해서 대표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이런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건 우리 국민들이 각성되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대로 가면 이건 카르텔이 수구 보수 카르텔만 아니라 우리 야권에도 이 카르텔에 동조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 그 다수당을 가지고도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이런 현실을 빚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가올 총선에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예.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비판 정신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 불교에서 그랬잖아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임재선사의 그게 사실 이 불교의 그 선종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교정에 대한 교정의 어떤 그 파시조나 그 기득권에 대항하는 이 선종의 핵심 사상이고 그게 지금 그 어떤 이 불교의 이 부처님의 그 기본 제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현재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내부 안에서 비판을 윤석열이도 해야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내부 비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비판. 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일종의 갱신을 해야 우리가 참 똘똘한 우리가 돼가지고 저 간악한 이 수구 무리들과 싸움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저는 지금 어제 작금에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에 보면 가슴에 답답한 부분이 참 많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 잘못도 비판하고 그래야 상대 잘못도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정말 오늘 좀 밝게 끝내고 싶었는데 우리 화성 마백이 네, 아무튼 좀 아주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튼 자, 이 얘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위대한 자유주의자죠. 정말 위대한 양식 있는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국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다음 주, 2주 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